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터가 대한민국 바다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방패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막대먹은 중국 어선들은 쇠파이프를 던지며 무자비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해양경찰들은 총 한 자루 없이 그걸 막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진짜 바다는 거기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더 렌이에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고 해양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바다를 따라 세계를 떠도는 삶을 살고 있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쫓는 미 해군과 함께했던 적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불법 어획을 하는 트롤선을 헬기에서 찍어본 적도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깨지는 장면을 눈으로 본 날은 기후 위기의 현실을 몸으로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폭풍우를 뚫고 항해한 날도 있었고 총격을 피해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부두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한국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텐 그냥 동아시아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정도였거든요.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해적도 없고 바다 이야기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서 취재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건 한 통의 이메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상하이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배달해 먹은 볶음밥은 반쯤 남아 있었고 뉴스 메일링 리스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보낸 사람 한국해양경찰.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느낌이 묘해서 클릭했어요. 렌 씨, 황해에서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는 총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걸 지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묘하게 당당하고 신비했어요. 총을 안 든다고요? 바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킨다는 거죠? 무슨 NGO 단체인가 싶었어요. 첨부 파일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어요. 다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경위. 그리고 장소는 인천항, 날짜는 딱 일주일 뒤였어요. 창밖에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중요한 걸 지켜요. 대체 무슨 뜻일까?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날 밤 전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어요. 짐을 쌌어요. 카메라, 노트북, 방수 자켓, 녹음기. 필요한 것만 챙겼죠. 그리고 짧은 메일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인천까지는 금방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게이트로 나오자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작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종이엔 WREN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세워진 밴을 가리켰어요. 도시는 조용했어요. 빌딩들 사이로 회색 하늘이 깔려 있었고 차들은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항구에 도착했을 땐 잿빛 바다가 펼쳐졌고 세 척의 한국 해양경찰 배가 정박해 있었어요. 파란 줄무늬가 선체를 감싸고 있었고 무기나 대포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주황색 점퍼를 입고 조용히 점검 중이었고요. 저는 가운데 배로 안내받았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어요. 한경희입니다. 전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악수는 강했어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군더더기 없이 컨트롤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내부에는 레이더와 지도들이 가득했고 그녀가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 배예요. 너무 가까워졌네요. 쫓아낼 건가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먼저 대화를 해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땐 지켜내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요. 황해는 더 이상 조용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평소에 제가 아니게 됐어요. 한국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좀 낯설었어요. 공기부터 달랐거든요. 뭔가 더 맑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확 퍼졌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만 봐도 따뜻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쪽으로 걸어갔고 목포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 국내선 게이트로 향했어요.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 여정이었죠. 비행기는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어요. 그냥 가볍게 덜컹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잡이를 꽉 잡고 심호흡을 해야 하는 그런 정도요. 사실 전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데요. 그때는 조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까 구름 사이로 산들이 보였는데 꼭 거대한 고래등이 바다 위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자연이 참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인 느낌이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딱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근데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다르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목포는 작고 조용한 도시였어요. 골목은 좁고 오래된 간판들이 하나둘 보였어요.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서 코끝이 얼얼할 정도였고 그 바람 속에서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서 진짜 놀랐어요. 생각보다 순찰선이 엄청 많았어요. 보통은 어선이 많아야 할 자리였는데 회색빛의 날렵한 디자인의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전투 준비 중인 듯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부두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색 제복의 어깨엔 계급장이 있었고 눈빛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미스터 렌?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조금 꾸며서 대답했어요. 네. 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혁 경비함정장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말수가 적은 분 같았지만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전해지더라고요. 오늘 밤 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뒤쪽 순찰선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진짜 이야기는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됩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는 짧게 웃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조용한 미소였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요. 하지만 우리는 무기를 쓰지 않고 바다를 지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수호자니까요. 수호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딱히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순찰선에 올랐어요. 승무원들은 두꺼운 조끼, 장갑,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는 모습이 전투 준비 같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총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총도, 권총도, 아무것도요. 그 대신 벽에는 철제방패와 고무탄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 함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밤엔 불법 어선들이 몰래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중국 어선들이죠. 가끔은 몽둥이나 칼을 들고 있기도 해요. 그래도 진짜 총은 안 쓰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멈추게만 하면 됩니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 말 정말 묵직했어요.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배가 출항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왜 저를 가고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거기서 바다가 가장 크게 말하거든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고 저는 난간을 잡고 깊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뒤로는 목포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고 앞에는 오직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했어요. 그날 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본 밤 중에서 가장 어두웠어요. 달도 별도 없이 그냥 까만 바다만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어요.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고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깜깜했어요. 저는 순찰선 뒤편 난간에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바람이 손가락을 얼릴 것처럼 차가웠어요. 파도는 가끔씩 배 옆을 때렸고 물방울이 얼굴에 튀면 차가워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잠깐 방심했는데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치익 소리가 들렸고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불법 어선 포착. 11시 방향. 불빛 없음. 대응 준비. 무전기 너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 함장님이 손을 들었고 대원들은 말도 없이 움직였어요. 조용했지만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배는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잠깐 그림자 같은 게 스쳤어요. 맞았어요. 그들이었어요. 중국 어선이었어요. 불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철판 부딪히는 소리, 쇠사슬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배가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경고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비대입니다. 즉시 정지하십시오. 한 대원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하지만 상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판에서 무언가를 던졌어요.
쾅! 쇠파이프 하나가 우리 배낭간을 세게 때리고는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100번은 겪어본 사람들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고무탄이 발사됐고 어선은 방향을 틀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배 한 척이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왔어요. 작고 빠른 배였는데 거의 코앞까지 와서야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외쳤고 그 배는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우리 프로펠러를 걸어서 배를 멈추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퍽! 또 하나의 쇠파이프가 날아와 대원 한 분의 어깨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갑판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만 봐도 많이 아프신 게 느껴졌어요. 어깨는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고 헬멧이 살짝 벗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불법 조업 단속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투였어요. 총알 없는 전쟁이요. 어선 두 척은 지그재그로 도망치고 있었고 우리 순찰선은 속도를 올렸어요. 서 함장님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탐조등이 켜지고 추가 경고탄이 준비됐어요. 그중 한 척은 기름을 흘리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어둡게 번지는 흔적이 보였어요. 배가 손상된 거였죠. 잡을 기회였어요. 저는 난간 끝에 서서 두 척의 어선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영화도 아니고 리허설도 아니고 진짜였어요. 제 눈앞에서 바로 그 순간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 있었고요. 두려웠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해가 질 무렵 저희는 겨우 항구로 돌아왔어요. 하늘은 붉은 빛과 주황빛이 뒤섞여서 마치 구름 위에 불을 지핀 것 같았어요. 바다는 한껏 조용해졌고 바닷가에 부딪히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서 함장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항구에 놓인 오래된 나무 벤치였는데 그분의 어깨는 뭔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냥 장비 때문은 아니었어요. 마음 안에 오래 묵은 짐을 지고 계신 분 같았어요. 한참 말없이 바다만 보고 있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함장님은 왜 총도 없이 이걸 하세요?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계속 바라보셨어요. 아까 그 치열했던 밤바다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참 고요했거든요. 그 정적을 깨며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이 바다는 우리 아버지를 먹여 살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부셨어요. 해 뜨기 전에 작은 배 타고 나가셨고 고기를 잡아오셨어요. 부자까진 아니었지만 가족이 굶지 않을 정도면 충분했죠.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감정이 억눌려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전 그때 배운 게 많아요. 바람이 바뀌는 소리, 파도가 말하는 방식, 하늘 냄새. 그건 책에 없는 것들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고 바닷소리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바다는, 그분이 다시 말했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이걸 전쟁터로 만들면 우린 다 잃는 거예요. 총은요, 상대를 무너뜨릴 순 있어요. 근데 지키진 못해요. 우린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그 쇠파이프가 날아들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걸 막다 다친 민재 씨 얼굴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가 쓰러질 때 본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 씨가 바닥에 쓰러졌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어깨에 있던 상처, 흘리던 숨소리, 그리고 아픈 와중에도 웃었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국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민재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하얀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난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 민재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셨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덧붙였어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세게 맞으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멋없는 장면이었죠. 안 멋지게 쓰러져서 좀 아쉬워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나요?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누군가는 이 바다를 지켜야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물고기 다 사라지고 배도 안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지키려고 싸운다. 이기려고가 아니라 남기려고. 그게 이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의미였고 기억이었고 누군가의 삶 그 자체였어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배를 타고 가고도로 향했어요. 그 섬은 한국 땅의 맨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람도 세고 파도도 거셌어요. 배는 거칠게 흔들렸고 얼굴엔 짠 바닷물이 계속 튀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마치 저를 육지로 밀어내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거든요. 바다를 지키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요. 가거도에 도착했을 땐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섬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조금 낯설었어요. 부두에는 낡은 배 몇 척만 정박해 있었고 그물들이 햇빛 아래서 말라가고 있었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섬 뒤편엔 높은 산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이 작은 마을을 묵묵히 지켜주는 거인들 같았어요. 그곳에서 제가 만난 분이 바로 최영만 어르신이에요. 부두 끝 벤치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손으로 꿰매고 계셨어요. 피부는 햇빛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눈빛은 깊고 단단했어요. 너무 많은 걸 보고 견뎌온 분 같았어요. 여기 사람 아니시죠? 어르신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 얘기를 들으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제야 어르신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말없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바람소리랑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중국 배들 밤에 옵니다. 불도 안 켜고 엔진 소리도 조용히 내고 들어와서 그물 내리고 고기 다 쓸어가요. 저는 살짝 앞으로 다가 앉았어요. 오징어, 고등어, 멸치, 치어까지 싹 다 가져가요. 우리는 작은 배 몇 척뿐인데 뭘 어쩌겠어요. 위협도 하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물 자르고 배 들이받고 어느 날은 뭘 던지더라고요. 돌멩이인지 쇠파이프인지. 그날은 그냥 돌아왔죠. 저는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어르신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손에 들린 그물끈을 하나 묶고 매듭을 단단히 조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가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도 여기서 고기 잡으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떠나면 바다가 비어요. 비면 누가 지켜줘요? 그때 마을 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어르신의 부인이신 이 여사님이셨어요. 표정은 따뜻했지만 말투는 단단했어요. 우리 민재 얘기 들으러 오신 거죠? 이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사님은 보리차를 따라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외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요. 아버지 따라 배도 자주 탔고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손이 컵을 꼭 쥐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해양경찰이 됐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순찰 중에 중국 어선을 마주쳤대요. 뒤로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배가 들이받았어요. 우리 민재 그 충격에 바다로 떨어졌고 허리를 다쳤어요. 저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민재는 자기가 잘했다고 말해요. 그 바다를 지킬 수 있어서요. 이 여사님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후회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서 잠을 잤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르신의 말, 이 여사님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어요. 그분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용감했어요. 그 바다는 그분들의 삶이었고 그분들 역시 바다의 일부였어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제 짐은 가벼웠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거도에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부터 이상했어요. 마치 제 마음 한 조각을 그 섬에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차들은 여느 때처럼 빠르게 달렸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바쁘게 걸었고 건물들은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익숙했던 풍경들이 이번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작은 원룸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불은 켜지 않았고 화면 불빛만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민재 씨의 눈빛,
바닷바람에 휘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부상을 입고도 잘했다고 말하던 그 당당한 표정이요. 서 함장님의 묵직한 말투. 총은 쓰지 않는다. 우린 수호자다. 그 말 속엔 강요도 과시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최 어르신과 이 여사님의 굳은 손. 그 손으로 그물을 꿰매고 아이를 키우고 파도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써야 할 글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켜내는 마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용기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전 그날 밤 조심스럽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문장, 그렇게 민재 함장님,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고 긴 원고가 완성됐어요. 저는 그걸 미국에 있는 편집장님께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했어요. 이번 글은 기존 기사들처럼 깔끔하고 건조하지 않았거든요.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제 안에 어떤 깊은 울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틀 뒤 답장이 왔어요. 제목 해냈어. 그 짧은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미국 전역 주요 신문사들이 이 이야기를 실었다고 했어요. 해양 문제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서준혁 함장. 우리 바다를 봐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들, 당신 기사를 읽었어요.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이요, 진짜 가슴을 울렸어요. 메일 한 줄을 수십 번은 다시 읽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였어요. 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강한 나라였어요. 그 이후로 전 바다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냥 파란 풍경이 아니라 민재 씨의 눈빛이 떠오르고 함장님의 단단한 어깨가 생각나고 어르신의 굳은 손이 느껴졌어요. 그건 용기였어요. 그건 신념이었고 그건 조용한 나라의 가장 단단한 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달빛이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다녀왔어요. 전 이제 바다를 잊지 않을 거예요.